마인드 하이킹 채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 수익금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으로써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참고해서 컨텐츠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해 볼 주제는 난해하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다룬 영상들은 많이 있지만 적어도 제가 시청했던 영상들 중에서는 이 챕터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영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면 이 챕터의 내용이 가장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고 앞에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안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는데요. 저의 짧은 생각에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이야기이지만 이전 영상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영상이 이해되고 조금이라도 더 와닿으실 겁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적어도 직전 영상이라도 꼭 시청하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전 영상들을 시청하고 오셨으리라 믿고 영성의 영역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원의 감각 세상 너머로 나아가면 물질의 진동과 빛의 속도 너머에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주파수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뇌는 진폭이 극도로 높은 에너지를 처리하는데요. 사실 이 같은 극단적인 측정 결과를 낳는 것이 에너지인지 의식 수준인지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의식의 변화 없이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정보의 변화 없이 주파수의 변화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통합장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뇌는 생각과 상상의 형태로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더 큰 에너지에 의해 활성화되는데요. 그 경험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과거 실제로 경험했던 일보다 더 실제적인 일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 몸이 생물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라고 조 디스펜자 박사는 주장합니다.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정보의 장과 접촉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내면에 그토록 자극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신경학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인데요. 먼저 이 챕터에서 소개하는 내용의 토대가 될 의식의 4가지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상태, 두 번째는 잠자는 상태로 마음은 무의식 상태이고 몸은 휴식하며 원기를 되찾는 상태이며 세 번째는 꿈꾸는 상태로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긴장증 상태이지만 마음은 시각적 이미지와 상징을 보고 느끼는 변성의식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해가 불가능한 초월적 상태가 있습니다. 이 챕터의 내용은 그런 초월적인 경험에 대해 저자가 과학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멜라토닌 분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뇌에서는 세로토닌, 즉 낮을 책임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밤이 되면 이번에는 송과선이 세로토닌을 멜라토닌, 즉 밤의 신경 전달 물질로 바꾸어 분비를 하는데요. 멜라토닌의 분비가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늦추면서 우리는 졸리거나 피곤해지며 생각과 분석을 하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24시간 중 멜라토닌의 생성은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왕성한데요.
이 사실이 중요하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서로 역전 관계에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내려가야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멜라토닌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잠을 잘 못 이루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는 원시 시대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였는데요. 주변에 맹수가 나타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잠을 자다가 생명을 잃는 것보다 깨어있어 경계하는 것이 살아남는 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활용도가 높은 물질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막거나 탄수화물 신진대사를 향상시키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며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등 꿈꾸는 신경세포인 멜라토닌은 이외에도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시간을 들여 송구화선의 조직과 그 대사물질들을 연구했는데 다음과 같은 설명이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주기 리듬의 조절에 관여하는데 송구화선은 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신경 내분비 변환기이다. 새로운 형태의 생물의 광물화가 인간의 송구화선에 연구되었고 이렇게 생성된 광물은 길이가 20미크론보다 작은 미세 결정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정체들이 그 구조와 압전적인 성질을 통해 송구화선 내 생물학적, 전자기적 변환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어려운 내용 중에서 압전적인 성질과 변환기라는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어떤 물질에 기계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전하가 생성되는 것이 압전 효과입니다. 송구화선은 칼슘, 탄소, 산소로 이루어진 방해석 결정체들을 갖고 있는데 그 결정체들의 구조 때문에 압전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안테나처럼 송구화선도 전기 활성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테나는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자체 주파수나 리듬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송구화선도 그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이 담긴 정보를 받아들여 변환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TV나 라디오,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혼재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주파수를 포착하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구화선 내의 압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방해석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전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조이다 혹은 압박하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부분이 직전 영상에서 언급한 호흡을 참고 내재근을 조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 기술을 반복 연습해야 하는 이유가 숨을 참고 근육 조이기를 거듭할 때마다 전자기장의 확장, 수축 주기가 그만큼 더 속도를 내고 진동도 빨라지기 때문에 송구화선의 압전 성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구화선은 진동하는 안테나가 되어 아주 빠르고 미세한 전자기장 주파수들을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숨을 들이쉬면서 그 숨이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다가 숨을 참고 내재근들을 조일 때 뇌척수액의 흐름이 촉진된다는 내용은 이전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이해하셨을 겁니다. 송구화선 표면에는 미세한 선모들이 있는데 뇌척수액이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관통할 때 이 털을 건드리게 되면 송구화선이 크게 자극을 받아 멜라토닌이 더 업그레이드된 매우 심오한 대사물질들을 내뿜게 됩니다. 이러한 송구화선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는 초월적 경험을 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전 영상의 내용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한 호흡을 할 때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척추 위쪽으로 보내지며 이 입자들이 속도를 높일 때 유도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도장이 우리 몸 아래쪽 3개의 에너지 센터들로부터 에너지를 마치 빨대로 빨아올리듯 척추를 통해 뇌까지 전달이 되는데, 척추를 통해 몸의 각 부분으로 이어지는 신경들을 지나며 그중 일부는 말초신경에까지 도달해 몸 전체에 영향을 끼쳐 우리 몸의 다른 체계들도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전 영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죠. 저자는 우리 몸을 자석에 비유했습니다. 에너지가 몸에서 뇌로 옮겨갈 때 우리 몸을 둘러싸고 토러스장이 생긴다고 말이죠. 송과선에서 압전 효과가 발생되며 멜라토닌과 더 업그레이드된 대사물질을 분비하고 몸의 에너지를 뇌 쪽으로 끌어올리며 우리 몸이 자석과 같은 토러스장을 생성할 때 우리는 송과선이라는 또 다른 제3의 눈을 통해 양자장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내용이 참 심오하고 어렵지 않으세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 환기도 시킬 겸 광고 한 편만 잠깐 보고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높은 주파수들을 잡아내며 송과선이 깨어날 때 그 높은 에너지가 멜라토닌의 화학적 성질을 바꿉니다. 멜라토닌이 업그레이드 될 때 더 높은 시공간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까닭에 저자는 송과선을 연금술사라 부릅니다. 송과선은 에너지 진동 신호의 변환을 통해 정보를 받거나 보내며 그 정보를 마치 TV 안테나가 신호를 받아 TV 스크린에 이미지를 띄워주는 것처럼 뇌와 마음 속에 의미 있는 이미지 형태로 해석해주는 결정체를 가진 초전도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송과선과 함께 이 과정 전체에 관여하는 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송과선이 활성화되어 업그레이드된 대사물질을 분비하면 뇌하수체 뒤쪽이 깨어나면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중요한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과 기쁨 같은 고양된 감정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며, 바소프레신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이 화학물질을 분비해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면 두려움, 슬픔, 고통, 불안의 신경회로들이 차분해지며 인생에 대한 사랑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장에서 오는 엄청난 주파수를 잘 처리하고 해석해 세포로 보내야 한다면 도관으로 기능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바소프레신 수치가 올라가면 갑상선이 훨씬 안정화되어 이는 부신에 영향을 끼치며 연이어 췌장에 영향을 주고, 췌장은 마지막 생식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에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현실에서의 경험보다 더 실제 같은 경험을 우리 내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과거의 경험들로 신경회로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현재 사건과 사물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대로 인식하죠. 그런데 내면에서 심오하고 신비로운 존재들을 보는 경험을 했다면 나중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실을 보는 우리의 스펙트럼은 훨씬 넓어져 있을 겁니다. 내면의 경험이 뇌를 바꾸고 이에 현실을 훨씬 큰 버전으로 인식하도록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진정으로 바꾸는 방식이며 이 3차원 물질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라고 조 디스펜자 박사는 주장합니다. 이번에 나눌 주제는 조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미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7월 23일 영국에서 멜라토닌의 화학 구조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크롭서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누군가의 장난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 건지 의문을 품지만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크롭서클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작한 것들도 있지만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글쎄요. 분명 인간이 제작은 가능하겠지만 길이와 폭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저런 기하학적 패턴을 밭에 정교하게 수놓으려면 장비와 인원이 많이 동원돼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이나 정보가 발달한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도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선뜻 이해가 어렵기도 하네요. 정말 다른 차원의 존재나 초자연적인 현상일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자가 송과 선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주제를 살펴보시죠. 바로 고대 이집트의 상징 중 하나인 호루스의 눈과 시상절단된 뇌의 송과선 부위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송과선이 활성화되면 다른 세상 혹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피라미드의 건설 방법이나 스톤헨지, 마추픽추,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를 생각하면 이 또한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리기는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는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전령의 신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인도하는 역할도 했죠. 그래서 저자는 헤르메스를 변환의 신, 차원의 신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헤르메스의 상징인 카두세우스를 책의 표지 디자인으로 썼을 만큼 그는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는 뱀들은 척추를 타고 뇌로 올라가는 에너지로, 두 날개는 에너지가 송과 선에 닿아 깨닫게 되면서 얻어지는 자아의 자유를, 지팡이 상단의 원형 부분을 솔방울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과선이란 명칭은 솔방울과 같이 생겼다고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부분도 전설에 등장하는 물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런데 참 절묘하긴 하네요. 이렇듯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비중 있게 송과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챕터는 책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앞장들의 내용들이 마치 송과선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였다고 느낄 정도로 모든 내용들이 송과선으로 귀결됩니다. 나름 어려운 부분들을 제외하고 최대한 간추려서 전달해드리려 노력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생물학적 용어들과 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뒤섞여 있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도 매일 명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자가 이야기하는 송과선이 활성화되어 양자장에 연결되면 느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진정성 있게 전달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 높은 차원의 명상으로 조율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전달해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가장 높은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가 이 명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음악을 들으며 심장센터를 활성화하면서 이 명상을 시작한다. 에너지센터 축복하기 명상에서 배운 대로 가장 아래쪽의 첫 번째 센터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센터들을 축복한다. 첫 번째 에너지센터가 있는 공간에 집중하고 그 다음 그 센터 주변의 공간에 집중하며
그 센터를 축복한다. 첫 번째 센터가 끝나면 두 번째 센터로 옮겨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센터와 두 번째 센터에 동시에 집중한다. 에너지 센터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전 센터들의 새로운 에너지 센터를 연결시켜 더 큰 에너지장을 만든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8개 에너지 센터 전부와 몸 전체를 둘러싼 에너지를 동시에 일렬로 정렬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뒤 20분 정도 누워서 자율신경계가 지시받은 대로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다시 일어나 앉아서 호흡을 하며 온몸의 에너지를 정수리까지 끌어올린다. 호흡을 참고 내재근을 조이며 송과선의 결정체들을 압박해 송과선을 활성화하고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전자기장을 최대한 늘렸다가 다시 수축하며 송과선의 결정체들을 압박한다. 호흡을 빨리, 깊게 하면서 내재근을 수축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호흡을 참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보다는 느리고 길고 안정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그러면서 내재근도 자연스럽게 수축하며 그런 다음 정수리로 올라가는 숨을 천천히 따라간다. 방금 설명한 호흡을 마쳤다면 이제 목과 뒤통수 중간쯤에 집중한다. 송과선의 위치를 어림하는 것이다. 거기에 주의를 둠으로써 에너지를 두는 것이다. 5에서 10분 정도 그곳에 집중한다. 생각, 자각, 의식의 아주 미세한 존재가 되어 송과선 안으로 들어간 뒤 공간 속 송과선 중심에서 그 방의 공간을 감지해 본다. 그곳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머무른다. 송과선 방 바깥의 암흑의 공간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신비 체험을 가능케 하는 신성한 대사물질이 송과선에서 분비되게 하겠다는 의도를 그 에너지에 실어보낸다. 그 의도가 담긴 정보를 공간 속 머리 바깥의 공간으로 퍼뜨린다. 이제 자신을 열고 그 방대하고 영원한 암흑 공간 속에 있는 당신 머리 바깥의 에너지의 조율에 잠자코 그 에너지를 받는다. 이 에너지를 오래 의식할수록 그 주파수를 더 많이 받고 멜라토닌을 그 근본적인 대사물질들로 더 많이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기대하지도 예측하지도 말고 그저 에너지를 받기만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누운 뒤 자율신경계의 모든 것을 넘긴다.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을 감상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